이 이야기는 안양시에 사는 김도연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도연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처형. 그날 밤 저는 제 품에 안은 여자를 그렇게 불렀어요. 숨이 미친 듯이 엉켜있던 침대 위에서 처형은 제 팔을 베고 누워 있었고 저는 아직도 뜨거운 체온이 가시지 않은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처형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두운 천장만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슴이 작게 들썩이도록 웃더니 이내 입을 열었죠. 나도요, 제부.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강렬한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 이거 진짜 파멸이구나. 진짜 큰일 났구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술김에 우연히 벌어진 하룻밤도 아니었고 충동적으로 사고를 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기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를 위험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파멸의 시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 일주일짜리 여행만 안 갔어도, 제가 괜히 외롭다고 처형 앞에서 찡찡거리지 않았어도, 처형이 친정엄마 핑계를 대며 우리 집에 반찬만 안 가져다 줬어도 아마 우리는 평생 평범하고 서먹한 처형과 제부의 관계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 인생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찰나의 순간 하나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닥으로 끌어내려 버려요. 그날도 딱 그런 날이었어요. 모든 비극의 서막이 열리던 그날 말이에요. 와이프 수빈이는 동남아 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아주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들떠 있었어요.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캐리어를 펼쳐놓고 옷을 이것저것 대보는데 거실이 무슨 백화점 면세점 매장 같았다니까요. 오빠, 나 이 원피스 가져갈까? 휴양지 느낌 나고 괜찮지? 아니면 너무 과한가? 가슴 쪽이 좀 파였나? 수빈이가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리며 제 반응을 살폈어요. 저는 소파에 길게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죠. 예쁘네. 잘 어울려. 아, 대충 보지 말고 좀 제대로 봐봐. 오빠는 마누라가 여행을 간다는데 아쉽지도 않아? 옷을 뭘 입든 관심도 없지? 아니, 진짜 예쁘다니까 왜 그래? 내가 입으면 다 예뻐. 영혼 없는 것 봐. 다녀와서 봐, 아주. 수빈이는 삐친 척 제 등짝을 스매싱하듯 찰싹 때리면서도 배시시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묘한 해방감과 쓸쓸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저희는 결혼 3년 차 부부였어요. 아직 아이는 없었고요. 처음엔 일부러 안 가졌어요. 둘이 조금 더 자유롭게 놀고 싶었거든요. 주말마다 늦잠 자고 갑자기 삘 받으면 밤바다 보러 드라이브 가고 맛집 웨이팅도 가뿐하게 하면서 그냥 우리 둘만의 세계를 더 즐기고 싶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니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유모차를 끌기 시작하고 명절에 양가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숨이 막히는 대화들이 오가더라고요. 야, 너희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수빈이도 32이면 나이가 아주 적은 건 아니야. 애가 있어야 부부 사이에 끈끈한 정이 생기는 법이다. 둘이 백날 좋아봐야 나중엔 적적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히는 것 같았어요. 수빈이도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 아기 사진을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빈이가 슬그머니 말을 꺼내더라고요.
오빠, 나 진짜 본격적으로 아기 준비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한번 다녀와도 돼? 이번에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얼마나 가는데? 일주일? 딱 일주일만. 야, 일주일은 너무 길잖아. 나 혼자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 사실 붙잡을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삼시세끼밥 챙겨 먹기 귀찮고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오는 게 싫어서 징징거린 거였죠. 너 없으면 나 밥은 어떡하냐? 맨날 배달 음식만 먹으라고? 아이고, 우리 큰아들 배달시켜 먹든가 아니면 굶든가 하세요. 요즘 밀키트 잘 나오잖아. 집에 오면 심심하단 말이야. 불 꺼진 집 구석에 혼자 있는 내 처량한 모습을 생각해봐. 아휴, 왜 이렇게 애처럼 굴어, 정말. 오빠 평소에 혼자 플스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이번 기회에 실컷 해. 수빈이는 귀찮다는 듯 말하면서도 제가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걸 은근히 즐기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손뼉을 탁 치더군요. 아, 맞다. 언니한테 좀 부탁하면 되겠다. 처형한테? 뭘? 우리 집 비는 동안 오빠 밥도 좀 챙겨주고 청소나 빨래 같은 것 좀 한 번씩만 봐달라고 하면 되지. 언니 요리 솜씨 장난 아닌 거 알지? 친정엄마가 반찬 보낸 것도 언니가 가져다 주기로 했단 말이야. 에이야, 아무리 처형이라도 그렇지. 남편 있는 사람한테 뭘 그런 것까지 부탁해. 민망하게. 왜 어때서? 우리 언니잖아. 그리고 형부 요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맨날 야근하느라 언니 밤마다 독수 공방이야. 어차피 우리 집이랑 옆동인데 걸어서 5분도 안 걸려. 내가 언니한테 잘 말해둘 테니까 걱정 마. 수빈이의 친언니, 그러니까 제 처형의 이름은 최수아였어요. 저랑 동갑인 35이었죠. 처형 역시 결혼 5년 차였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나중에 수빈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결혼 초반엔 시험관 아기 시술도 몇 번이나 받고 용하다는 한의원 다니면서 엄청나게 노력했대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형님과 처형 사이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명절에 만나면 둘이 장난도 치고 다정해 보였는데 최근 12년 사이에는 그냥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느낌이랄까?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한 공간에 억지로 사는 룸메이트 같은 분위기가 풍겼어요. 그래도 처형은 늘 밝은 사람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티를 안 냈죠. 오히려 제 와이프인 수빈이보다 훨씬 털털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유머 감각이 넘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뭉쳤어요. 형님은 워낙 워커홀릭이라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거나 회사 나가기 일쑤였고 처형은 전업주부라 낮에 시간이 좀 널널했거든요. 수빈이가 언니를 끔찍하게 따르다 보니 주말이면 처형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같이 파스타를 해먹거나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새벽까지 맥주를 마시곤 했어요. 그 관계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저는 단 한 번도 처형을 보며 불순한 상상이나 이상한 감정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하늘의 맹세코, 그때까지는 그저 성격 좋은 아내의 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수빈이가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며 영상통화를 걸어왔는데 뒤 배경으로 여권과 캐리어가 보이고 수빈이 얼굴은 아주 싱글벙글하더라고요. 오빠, 나 이제 진짜 비행기 탄다? 나 없다고 집에서 질질 짜고 있으면 안 돼. 안 짜거든? 야, 신나 죽겠냐?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아주. 헤헤, 미안. 근데 진짜 오랜만에 자유라 너무 설레서 그래. 오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일주일 금방 가겠지 뭐. 조심히 잘 다녀와. 도착하면 카톡하고. 응, 사랑해 오빠. 선물 많이 사갈게. 수빈이는 화면에 대고 쪽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화면이 검게 꺼지는 순간 제가 서 있는 거실로 숨막히는 고요함이 밀려왔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늘 시끄럽게 TV를 틀어놓거나 다다닥거리며 돌아다니던 존재가 사라지니 집안의 공기가 지나치게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배가 출출해져서 냉장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냉장고 안이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커다란 글라스락 반찬통들이 칼같이 정리되어 가득 차 있었어요. 얼큰해 보이는 김치찌개 한 냄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멸치볶음, 노랗고 두툼한 계란말이,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까지. 반찬통 위에는 귀여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제부, 수빈이가 하도 징징거려서 반찬 좀 채워두고 가요. 찌개는 꼭 데워 먹고 굶지 말고 든든하게 챙겨 먹어요. 수아. 글씨체만 봐도 처형의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괜히 피식 웃음이 났어요. 진짜 꼼꼼하게도 해놓고 가셨네. 첫날은 솔직히 좋았어요. 진짜 완벽한 자유였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집에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이프 눈치 보느라 자주 못 먹었던 매운 양념치킨을 시키고 캔맥주를 서너 개 까놓고 침대에 누워 새벽까지 축구 중계를 봤어요. 새벽쯤에 수빈이한테 호텔 도착했다고 카톡과 사진 몇 장이 왔어요. 친구들이랑 비치바에서 칵테일 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죠. 나 지금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본다. 세상 행복함이라고 답장을 보내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수빈이 뒤쪽으로 쿵쾅거리는 클럽 음악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어요. 와, 오빠. 나 없으니까 아주 살판 났네. 목소리에 아주 생기가 넘친다. 당연하지. 이 자유를 몇 년 만에 누리는 건데. 너도 신나 보이네 뭐. 치그레도 남편인데 내가 없어서 쓸쓸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서운할라 그래. 말만 그렇지 마음속으론 엄청 보고 싶지.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잘 놀다 오셔. 수빈이와 짧은 통화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자 약효가 떨어진 것처럼 집안의 고요함이 다시 저를 덮쳤어요. 치킨 상자를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괜히 천장이 넓어 보이고 침대가 쓸데없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퇴근해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왔어요.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어요. 현관에서 처형이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제부, 이제 와요? 처형은 살짝 흐트러진 머리를 집게핀으로 질끈 묶고 있으면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현관 가득 포근한 섬유유연제 냄새와 향긋한 음식 냄새가 섞여서 확 풍겼죠. 거실 저편에서는 세탁기가 탈수 모드로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요. 처형?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쩌긴요. 수빈이가 하도 부탁하기도 했고 오늘 친정 엄마가 김치를 새로 담가서 보냈더라고요. 제부 김치 좋아하잖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어제 먹은 설거지거리 좀 쌓여 있길래 그것만 대충 해놓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처형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싱긋 웃었어요.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너무나 가정적이고 아늑해 보여서 멍하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제가 대충 챙겨 먹으면 되거든요. 퇴근하고 힘드실 텐데 죄송하게 왜 그러세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어차피 나 낮에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굴러다녀요. 우리 집은 썰렁하다 못해 얼어 터질 것 같거든. 말은 장난스럽게 하는데 우리 집은 얼어 터질 것 같다는 그 한마디에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처형은 구두를 신다가 문득 생각난 듯 냉장고 쪽을 돌아보며 혀를 쯧 찼어요. 근데 제부 냉장고 보니까 어제 해둔 반찬은 손도 안 댔더라. 또 배달 음식 시켜 먹었죠? 아, 어제는 오랜만에 치킨이 좀 당겨서요. 죄송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배달 음식 몸에 안 좋아. 오늘은 국 새로 끓여놨으니까 꼭 밥 떠서 제대로 챙겨 먹고 자요. 알았죠? 처형은 잔소리하는 누나처럼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거실. 그런데 이번엔 평소와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처형이 머물다 간 자리에 남은 은은한 향수 냄새와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혼자 식탁에 앉아 처형이 끓여놓은 소고기 뭇국에 밥을 말아 먹는데 평소 수빈이가 해주던 음식과는 또 다른 깊은 맛이 났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도 자꾸만 처형의 잔상이 아른거렸어요. 아까 머리를 묶을 때 살짝 드러났던 처형의 하얗고 가느다란 목덜미, 그리고 슬쩍 보였던 성숙한 몸의 실루엣. 미친놈, 제정신이냐? 처형한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캔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기묘한 호기심과 낯선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시선은 처형을 단순한 가족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인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회사에서 거래처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었어요. 진이 다 빠진 채로 밤 8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집 안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제부 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식탁 쪽에 처형이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회색 니트에 편안한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주방 조명을 받아서 그런지 분위기가 묘하게 차분하고 고혹적이었어요. 처형, 아직 안 가셨네요? 오늘 우리 남편 대대적으로 회식 있다고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혼자 들어가 봐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제부 올 시간 다 된 것 같아서 찌개 한 번 더 데워놓고 가려고 기다렸지. 얼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처형은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그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낮 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죠.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소유욕 같은 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형이 가방을 챙기며 그럼 나 이제 가볼게요. 밥 챙겨 먹어 하고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처형의 손목을 툭 붙잡았어요. 처형? 응? 왜요? 처형이 동그랗게 눈을 뜨고 저를 돌아봤어요. 잡힌 손목을 통해 처형의 맥박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죠.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먹고 가세요. 나 집에서 대충 먹고 오긴 했는데 혼자 먹으려니까 입맛도 없고 오늘 회사에서 진짜 멘탈이 바스러질 정도로 털렸거든요. 어차피 형님도 늦으신다면서요. 혼자 적적하게 계시지 말고 저랑 얘기 좀 해주다 가세요. 처형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현관문 쪽을 바라봤다가 다시 제 얼굴을 바라봤다가 그 짧은 몇 초 동안 처형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투명한 얼굴. 그리고 결국 처형은 이 작은 일탈을 허락하듯 가볍게 한숨을 쉬며 다시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휴, 알았어요.
제부가 그렇게 풀이 죽어 있으니까 누나가 밥 동무해 줄게. 딱 밥만 같이 먹고 가는 거다. 그날은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처영이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준비해왔던 작은 브런치 카페 창업 이야기, 바둔 가게, 자리가 있는데 남편이 무조건 망한다면서 심하게 반대하고 소리 질렀던 이야기까지. 처영은 가슴에 맺힌 게 많았는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어요. 형님은 왜 그렇게 반대만 하신대요? 처영 손재 주면 무조건 대박 날 것 같은데. 망할까봐 무서운 거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미덥지 못한가 봐. 돈만 날릴 것 같고, 같이 치열하게 고민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부부인데. 처영은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요즘 그런 거 안 해, 제부. 네, 뭘 안 해요? 응원 같은 거, 지지해주는 거. 그냥 서로가 뭘 하든 관심이 없어. 언제부터 부부 사이가 이렇게 차갑고 끔찍해졌는지 모르겠어. 그냥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처영의 눈가에 살짝 물기가 어린 것 같았어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으면서 처영이 너무나 가녀리고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감정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님이 바보네요. 처영처럼 예쁘고 살뜰하고 이렇게 매력적인 아내를 두고 대체 왜 그런데요? 형님이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없는 겁니다. 순간 주방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사라진 것처럼 정적이 찾아왔어요. 처영이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눈빛에 담긴 가공되지 않은 진심과 열기를 읽어낸 처영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죠. 아주 기묘하고 뜨거운 공기가 우리 두 사람 사이를 촘촘하게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과 맥주 2캔을 꺼냈어요. 처영, 우리 딱 한 잔만 할까요? 분위기도 적적한데. 제부 내일 출근 안 해? 아, 내일 토요일이구나. 네, 내일 토요일이라 괜찮아요. 오늘 진짜 술 안 마시면 잠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요. 처영도 한잔해요. 결국 술상이 차려졌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처음엔 한 잔만 마시자던 게 2잔이 되고 결국 소주 2병이 비워질 때쯤엔 서로의 필터가 완전히 해제되어 있었죠. 저는 술 기운을 빌려 평소 수빈이한테 서운했던 점들을 털어놨어요. 수빈이는요, 가끔 보면 저를 남편으로 존중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맨날 장난치면서 은근히 사람 무시하고 내 자존심 깎아내리는 말 툭툭 던지고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버티고 오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처영은 살짝 붉어진 얼굴로 제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풋 웃었어요. 그건 수빈이가 제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그래. 애정 표현의 일종이라니까? 그래도 제부는 부럽네. 수빈이가 그렇게 투정 부리고 장난치는 거 최소한 제부한테 관심이 있다는 증거잖아. 처영은 자기 앞에 놓인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덧붙였어요. 우리 남편은 아예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단발로 머리를 자르든 옷을 새로 사입든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든 눈길 한 번 안 줘. 그냥 내가 자기 밥 차려주는 가전제품인 줄 아나 봐. 처영은 그 말을 끝으로 술을 아예 입에 털어 넣었어요. 불 꺼진 독수 공방 속에서 혼자 외로움을 견뎠을 처영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제 심장이 이상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위험한 대사를 뱉어버렸습니다. 이런 아내를 집에 두고 관심이 없다니 형님이 진짜 배가 불렀네요. 내가 남편이었으면 처영 절대 혼자 안 둡니다. 매일 안아주고 매일 사랑한다고 해줄 텐데. 처영이 잔을 내려놓다 말고 뚝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죠. 그 눈빛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깊고 은밀한 붉은 유혹의 빛깔이었습니다. 제부, 네, 처형.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상대가 처형이면 더더욱. 목소리는 단호한 척했지만 처형의 숨결은 이미 가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 말라는 그 경고가 제 귀에는 제발 더 해달라는 애원처럼 들렸다면 제가 미친놈인 걸까요? 술 기운이 머리끝까지 올랐고 집안의 조명은 지나치게 아늑했으며 처형의 붉은 입술은 잔혹할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처형이 목이 타는지 물을 마시려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술 기운 때문에 중심을 잃고 처형의 몸이 제 쪽으로 쏠리는 순간 제 양손이 반사적으로 처형의 허리와 팔을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처형,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워서. 처형이 제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형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처형 역시 제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죠. 주방에는 오직 냉장고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와 서로의 가슴팍을 거칠게 때리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뿐이었어요. 서로의 뜨거운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 처형의 젖은 눈동자가 제 입술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어요. 자석에 이끌리듯 혹은 오랫동안 굶주렸던 맹수들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돌진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이미 거칠게 키스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형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했고 두려움 때문인지 전율 때문인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제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안 돼. 이건 수빈이에 대한 배신이야. 파멸이야.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제 몸과 본능은 이미 브레이크가 파손된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형의 가녀린 허리를 들어 올려 안고 안방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금기의 상자를 아주 잔인하고도 뜨겁게 열어젖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어두운 방 안에는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 고요하게 울려 퍼졌어요. 처형은 제 튼튼한 팔을 베고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허탈감과 알 수 없는 희열이 뒤섞인 채로 하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제 가슴 위로 처형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성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엄청난 공포와 죄책감이 밀려와야 정상인데 참 이상하죠? 제 마음속을 가장 먼저 채운 감정은 잔인하게도 완벽한 행복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완전한 남자로 인정받았다는 만족감, 나라는 존재를 이토록 갈구하고 원해주는 이성이 있다는 충족감, 그 금기된 쾌락이 너무나 달콤해서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처형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처형, 응?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처형은 눈을 감은 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눈물을 한 방울 톡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제 목을 더 깊숙이 끌어안으며 말했죠. 나도요, 제부. 나도 미친 것 같아. 그 순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삶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토요일이었죠. 집에서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띠띠띠띠 하며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가 돌아온 건가 싶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수빈이가 아니라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처형의 모습은 어제의 그 수수한 처형이 아니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짙고 화사했고 늘 입던 벙벙한 옷 대신 몸에 굴곡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검은색 밀착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구두 굽소리마저 도발적이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저와 처형의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처형 역시 저와 똑같은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요. 어젯밤의 일이 실수가 아니라 서로가 원했던 필연이었다는 걸 증명하듯 처형의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탁 하고 닫히자마자 저는 스프링처럼 튀어나가 처형의 허리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처형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처형은 숨을 헐떡이며 제 가슴을 밀어내는 척하다가 이내 제 목을 강하게 감싸 안았어요. 하, 제부, 우리 진짜 미쳤나봐.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입 맞추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하지 마요. 나 지금 처형밖에 안 보여. 그 뒤로는 정말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남은 이틀 동안 우리는 이 집안에서 거의 짐승처럼 미쳐 날뛰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 식탁 위에서, 그리고 안방에서, 밖에서 조그만 발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에 멈추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참 소름 돋게도 그 파멸에 스릴 이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뜨겁고 격렬하게 타오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금기를 깨부수고 나니까 인간의 도덕성과 죄책감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마비되더라고요. 하지만 행복한 지옥의 시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 그러니까 와이프 수빈이가 한국 공항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처형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침묵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형 내일 오전이면 수빈이 와요. 처형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형은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멍하니 쓸어내리며 조용히 대답했죠. 응하라. 비행기 시간 카톡 왔더라. 또다시 숨이 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 저는 심장을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처형이랑 보낸 이 며칠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처형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쉴 뿐이었죠. 제가 잔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수빈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처형도 이거 만약에 형님이나 수빈이한테 알려지면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들 다 파멸이에요. 다 끝나잖아요. 처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슴팍으로 처형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알아, 제부. 나도 내 가정 깨고 수빈이 피눈물 흘리게 할 생각 없어. 그냥 내가 너무 오랫동안 외롭고 굶주렸던 것 같아. 남편이랑 대화 안 한 지도 몇 년이고 잠자리 안 한 지는 기억도 안 나. 내가 여자로서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제부가 날 여자로 만들어줘서 잠시 미쳤었나 봐. 처형은 어둠 속에서 애써 쿨하게 웃으며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아주 길고 달콤한 꿈을 꿨다고 생각하자. 내일 수빈이 오면 우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제부와 처형으로 돌아가는 거야. 쿨하게 없었던 일로 하자. 처형은 쿨하게 있자고 말했지만 과연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기계처럼 포맷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며칠 동안 서로의 살결을 탐하고 가장 은밀한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인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정대로 수빈이가 캐리어를 끌고 활짝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나 보고 싶었지. 수빈이는 제 목에 매달리며 뽀뽀를 퍼부었고 저는 심장이 덜덜 떨리는 걸 숨긴 채 연기자처럼 완벽하게 미소를 지으며 수빈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처형네 부부까지 불러서 우리 집에서 성대한 귀국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수빈이는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풀며 신나게 떠들었고 형님은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앉아 술을 마셨으며 처형은 평소처럼 쾌활하게 웃으며 수빈이의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어떤 것도 달라진 게 없는 너무나 평화롭고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형이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 때마다 제 머릿속엔 그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온몸을 더듬던 순간이 떠올랐고 처형이 형님을 보며 환하게 웃을 때마다 제 침대 위에서 교성을 지르던 처형의 얼굴이 오버랩되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식사 도중 아주 우연히 식탁 밑에서 처형의 발끝과 제 발끝이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고 0.1초 만에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 미세한 균열을 눈치챌까봐 손바닥에 축축하게 식은 땀이 고였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죄책감보다 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짜릿한 긴장감과 스릴에 훨씬 더 빠르게 중독되고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완벽한 제부와 처형의 연기를 해내고 있어요.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죠. 아마도요. 하지만 밤마다 제 방문 너머로 혹은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저는 심장이 덜컹 가라앉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요, 한번 열리면 다시 아무리 단단히 닫아도 이미 열려버린 거예요. 그 상자 깊숙한 바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희망일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지옥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인간의 적응력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수빈이가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다시 평범하고 자상한 남편의 가면을 썼고 처형 역시 털털하고 유쾌한 처형의 자리로 완벽하게 복귀했어요. 주말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거나 넷이 모여 거실에서 치맥을 할 때도 우리는 추호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어요. 형님이 영혼 없는 목소리로 회사 얘기를 할 때 처형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했고 저는 수빈이의 접시에 치킨 닭다리를 얹어주며 웃었죠. 겉으로 보기엔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너무나 평화롭고 화목한 가족의 표본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열기가 숨죽인 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순간들에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배를 잡고 웃을 때 제 시선은 자꾸만 소파 끝에 앉은 처형의 발목으로 향했어요. 처형이 슬그머니 다리를 꼬며 바지 밑단 사이로 하얀 발목을 드러내면 제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죠. 그럴 때마다 처형은 마치 제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는 듯 아주 찰나의 순간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들은 절대 알아채지 못할 오직 우리 두 사람만 공유하는 은밀하고도 깊은 눈빛. 그 짧은 1초의 시선 교환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짜릿한 쾌감이 전신을 감쌌어요. 처음엔 그날 밤의 일이 일회성 실수로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 끝나야만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했죠. 하지만 한번 맛본 금기의 열매는 독약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갈증은 더 심해졌어요. 합법적인 관계에서 오는 권태와 의무감 대신 들키면 모든 것이 파멸한다는 극단적인 공포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맹렬하게 자극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은 어느새 저 멀리 밀려나고 그 자리에 짜릿한 중독 증세가 들어찼습니다. 첫 번째 재회는 수빈이가 친정 엄마의 심부름으로 지방에 내려갔던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졌어요. 형님은 주말인데도 거래처 접수 골프가 있다며 새벽같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수빈이가 기차를 탔다는 카톡을 보내온 지 정확히 30분 뒤 제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처영. 가슴이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부, 혹시 지금 집에 있어요? 우리 집 보일러가 갑자기 에러 코드가 뜨면서 작동을 안 하네.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수빈이도 없는데 미안하지만 와서 좀 봐줄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핑계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형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착한 제부의 명분이었죠. 저는 침을 한번 크게 삼키고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처영. 지금 바로 갈게요. 옆동인 처영의 집까지 걸어가는 5분이 마치 5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주말 낮에 아파트 단지는 한산했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속은 시꺼먼 불길로 타들어가고 있었죠. 처영의 집 앞에 서서 벨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제부. 빨리 왔네. 문을 열어준 처영은 얇은 실크 소재의 슬립 셔츠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쿵 하고 현관문이 닫혔고 그 순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보일러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어요. 처영은 구두를 벗기도 전에 제 목을 격렬하게 끌어안았고 저 역시 처영의 가녀린 허리를 들어 올려 거실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 제부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미칠 것 같았어. 처영이 제 입술을 찾아 허겁지겁 파고들며 숨을 헐떡였어요. 낮에 들어오는 환한 채광 속에서 형부와 처영의 결혼사진이 걸려있는 거실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정사는 극단적인 스릴을 선사했습니다. 언제 형부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 주말 낮이라 베란다 너머로 이웃들의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그 삼엄한 환경이 우리의 감각을 수만 배는 더 날카롭게 각성시켰죠. 처영, 수아씨. 처음으로 처영의 이름을 제 입으로 뱉어냈을 때 처영은 자지러지듯 제 어깨를 손톱으로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형님의 냄새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살결을 탐닉하며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와 권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서로의 외로움을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방식으로 위로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관계를 마치고 어수선해진 옷가지를 추스르며 처영은 거울을 보고 번진 립스틱을 닦아냈어요. 방금 전까지 침대 위에서 거친 숨을 내쉬던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은 다시 차분한 일상의 모드로 돌아가고 있었죠. 제부 고마워. 보일러 고쳐줘서. 처영이 거울 너머로 저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처영. 문제 생기면 언제든 또 부르세요.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의 배역을 충실히 수행하다가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서 아주 잠깐씩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위험한 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뒤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과감하고 치밀해졌어요. 한번 물꼬가 트이자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찾아왔죠. 형님은 갈수록
회사 일과 진급에 목을 매며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집을 비웠고, 수빈이 역시 새로 시작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반 때문에 저녁마다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겉으로는 각자의 삶에 충실한 모범적인 두 부부였지만 그 틈새야말로 우리에게는 완벽한 사냥터였어요. 우리는 철저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카톡이나 문자는 만남의 목적을 이룰 직전에만 아주 자연스러운 핑계로 보내고, 용건이 끝나면 그 즉시 대화방을 완전히 삭제했어요.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꿨고, 서로의 몸에 아주 미세한 손톱 자국이나 키스마크조차 남기지 않도록 각도로 조심했습니다. 둘째, 서로의 가정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각자의 배우자에게 평소보다 더 잘해줘야 했어요. 저는 수빈이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고, 퇴근길에 종종 그녀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들고 갔습니다. 처형 역시 형님의 보양식을 챙기며 내조의 여왕신용을 완벽하게 해냈죠. 의심의 싹을 아예 틔우지 않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숨겨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스릴이 커질수록 대담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수빈이는 필라테스 협회 세미나가 있어서 밤늦게야 오는 날이었고, 형님은 대전 출장을 가느라 외박을 하는 날이었죠. 처형이 먼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한적한 이자카야에서 가볍게 한잔하자고요. 우리는 일부러 시간차를 두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구석진 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차가운 사케를 주고받으며 숨통을 틔웠죠. 평일 저녁 남들의 눈을 피해 마시는 술은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제부, 요즘 회사 많이 힘들지? 얼굴이 좀 까칠해졌어. 처형은 안주로 나온 꼬치를 제 접시에 놓아주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그래요. 처형은요? 카페 준비는 잘 돼가요? 말도 마. 그 사람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몰래 대출 알아보느라 머리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요즘은 견딜만해. 처형이 잔을 들며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제부 덕분에 숨 쉴 구멍이 생겼거든.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하면서도 묘한 정복감이 밀려왔어요.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자의 유일한 구원자가 나라는 사실이, 남편도 주지 못하는 위안을 내가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강하게 매료시켰죠. 우리는 룸의 미닫이 문을 살짝 닫아 걸고 식탁 밑으로 서로의 다리를 얽었습니다. 바지 표면을 타고 전해지는 처형의 뜨거운 체온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남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너머로 점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에 우리는 식탁 아래에서 손을 굳게 맞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우리는 따로따로 가게를 나와 아파트 단지 뒤편의 어두운 산책로에서 만났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잘 닿지 않는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였죠. 제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누가 보면 어쩌려고. 처형은 말로는 말리면서도 제가 그녀의 원피스 지퍼를 내리는 손길을 완벽하게 허용하고 있었어요. 나무 기둥에 처형을 기대어 세우고 불어오는 밤바람을 맞으며 나누는 정사는 그 어떤 침대 위보다 격렬하고 짜릿했습니다. 단지의 경비원이 랜턴을 들고 멀리서 순찰을 도는 빛이 번쩍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흡 들이쉬며 멈춰 섰어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공포. 하지만 그 공포가 가시고 난 뒤에 찾아오는 오르가슴은 그야말로 마약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우리 이러다 벌 받을 거야. 관계를 마친 처형이 흐트러진 옷을 추스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무서운 거죠.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 관계를 도저히 끊어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중독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처형을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수아 씨. 우리가 완벽하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당신 절대 안 다치게 해. 그것은 달콤한 거짓말이자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과 도덕의 테두리를 한참 벗어나 파멸이라는 절벽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탱고를 추고 있는 눈먼 연인들이었으니까요. 모든 비극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우리의 완벽했던 비밀 정원에도 조금씩 균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와이프 수빈이의 순수한 눈망울이었어요. 어느 주말 수빈이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내가 뭐 평소랑 똑같지. 아니야. 요즘 설거지도 군말 없이 다 해주고 주말마다 내가 좋아하는 맛집 데려가고 예전엔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더니 요새는 눈빛도 엄청 다정해졌어. 무슨 잘못한 거 있어?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수빈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뺨을 꼬집었지만 저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쫙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수빈이의 손을 맞잡았죠. 바람은 무슨 그냥 요새 내가 필라테스 하느라 고생하는 것 같아서 기 살려주려고 그러지. 남편이 잘해주면 그냥 고맙게 받을 것이지 의심은. 헤헤, 농담이야, 농담. 고마워, 오빠. 역시 내 남편이 최고야. 수빈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신뢰와 사랑이 제 가슴을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아내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를 두고 처형과 더러운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니. 제 안의 도덕성과 양심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를 당장 끝내야 한다고, 더 가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그날 밤 저는 처형에게 마지막을 고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형, 내일 낮에 잠시 만나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날 오후 한적한 외곽의 카페에서 처형을 만났습니다. 처형은 제 어두운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챈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처형,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처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빈이가 요즘 절 너무 믿어줘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인간 쓰레기가 된 것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형님한테도 수빈이한테도 더는 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요. 제 단호한 말에 처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던 처형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테이블 위로 툭툭 떨어졌어요. 제부 말이 다 맞아. 우리가 나쁜 년 나쁜 놈이지. 수빈이 생각하면 나도 매일 밤 잠을 못 자. 처형은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며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았어. 제부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내가 제부 너무 힘들게 했네. 미안해. 원래 없었던 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처형의 너무나 쉽게 수긍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완벽한 이별을 고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간의 본능과 억눌린 욕망은 이성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강력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지독한 폭우가 쏟아지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형님은 해외 바이어 미팅 때문에 아예 공항 근처 호텔에서 묵는다고 했고, 수빈이는 하필 그날 협회 동기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져 동기의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텅 빈 집안, 창밖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처형과 끝내기로 한 지 일주일째 제 몸과 마음은 금단 증상으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처형의 살결, 그 은밀한 향기, 들킬지도 모른다는 그 짜릿한 중독이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죠. 이성을 붙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폭우 소리가 제 마음속의 빗장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현관 도어락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띠띠띠띠 스르륵. 문이 열리고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은 처형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았는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원피스는 빗물에 젖어 몸매가 완전히 비쳐 보였죠. 처형의 눈은 눈물과 빗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형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비를 맞고. 제가 놀라 다가가기도 전에 처형이 현관문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제부나 도저히 못 참겠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나 그냥 오늘만 제부 옆에 있으면 안 돼? 그 처절한 고백에 제 이성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아 올렸던 도덕성의 둑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저는 주저앉아 있는 처형을 거칠게 안아 올렸습니다. 하수아 씨, 나도 미치는 줄 알았어. 당신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서로의 옷을 찢어발기듯 벗겨내며 현관 바닥에서부터 격렬하게 엉켰습니다. 빗물로 축축하게 젖은 처형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창밖을 부술듯이 때리는 천둥 번개 소리는 우리의 범죄를 축복하는 배경음악 같았죠. 죄책감이 크면 클수록, 억눌린 시간이 길면 길수록 터져나오는 쾌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집어삼킬 듯이 물어뜯으며 파멸의 심연 속으로 더 깊이, 아주 깊이 스스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길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시게 맑은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처형은 새벽같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침대 위에는 오직 그녀가 남긴 은은한 향수 냄새만이 맴돌고 있었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예전과는 달라진 완벽한 범죄자의 눈빛을 한 사내가 거울 속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수빈이가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나왔어. 어제 비 진짜 많이 오던데 집에서 무섭지 않았어? 수빈이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죠. 비가 많이 오긴 하더라. 천둥 소리 때문에 잠을 좀 설치긴 했어. 너는 잘 잤어? 응. 친구들이랑 밤새 수다 떨다 잤지. 아, 맞다. 오늘 저녁에 언니네 부부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언니가 맛있는 갈비찜 해준대. 수빈이의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이내 제 안에서 기묘한 평정심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충격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제 신경이 완전히 마비되고 진화해버린 것이죠. 그래, 좋지. 처형 갈비찜 솜씨 최고잖아. 형님도 오신대? 응, 형부 오늘 일찍 퇴근한대. 오랜만에 넷이 뭉치네. 수빈이는 신나서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옆동 처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처영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 수빈아. 제부, 어서 와요. 처영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목소리는 너무나 활기찼습니다. 몇 시간 전 제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던 그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형부 역시 거실 소파에 앉아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탁 가득 맛있는 서양식 갈비찜과 반찬들이 차려졌고 우리는 잔을 들어 건배를 했습니다. 쨍하는 유리잔 소리가 거실 안에 맑게 울려 퍼졌어요. 수빈이는 언니가 해준 갈비찜이 너무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고 형님은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지 술잔을 비우며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누가 봐도 화목했고 평범했고 행복해 보였겠죠. 근데 사람은요.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웃으면서 밥을 먹고 누군가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절대 들켜선 안 되는 비밀 하나쯤 품고 살아가니까요. 저는 그날 식탁에 앉아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외로웠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처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가장 잘 알아버린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죠. 그 이후로 수없이 끝내보려고 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더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고. 근데 이상하게요. 끊어내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처형이 웃던 얼굴, 저를 바라보던 눈빛, 아무 말 없이 손끝이 스치던 순간들,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아직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요. 명절에도 같이 밥 먹고 생일이면 선물도 주고 단톡방에서는 평범하게 농담도 합니다. 수빈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형님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가끔은 저도 헷갈려요. 정말 죄책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이미 이 관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지. 분명 잘못된 관계인데 그 잘못된 관계 안에서만 숨이 쉬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친구한테도, 가족한테도, 당연히 아내한테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비밀을 혼자 끌어안고 사는 게 너무 숨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정말 어디에도 말 못할 이 이야기를 여기서 털어놓아 봅니다. 욕하셔도 괜찮아요. 쓰레기라고 해도 인정합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만은 진심이에요. 처음부터 누군가를 망치려고 시작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 외로움과 결핍, 그리고 아주 작은 틈 하나가 결국 여기까지 사람을 끌고 올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